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국내 신규 확진자가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영향으로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달 말 처음 1만 명대에 진입한 뒤 약 3주 만에 10만 명을 넘었습니다. 정부가 오는 21일부터 적용할 새 거리두기 조정안을 오늘 발표합니다. 확진자가 가파르게 늘어나면서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을 늘리고 영업시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놓고 막판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대선 공식 선거운동 나흘째를 맞아 여야 각 후보는 핵심 지지층 결집에 나섭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전남과 광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경북과 대구 등 각각 핵심 지지 기반을 찾아 유세전을 펼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의 무기 지원 중단과 중부와 동부 유럽에 주둔하는 모든 미군의 철수를 요구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여전히 침공 위협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면서 며칠 안에 침공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매서운 추위가 이어지겠지만 오후부터 기온이 오르면서 누그러지겠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과 충청, 영남, 강원 지역 등으로 건조특보가 확대돼 산불 등 화재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8일 굿모닝 YTN 시작합니다. 네,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최다치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하루 확진자가 이제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오늘 거리두기 조정안이 발표될 예정인데요. 정부는 조금 완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그 폭이 크지 않을 거란 전망도 있습니다. 최재민 기자입니다. 어젯밤 9시까지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10만 870명. 하루 확진자가 10만 명을 넘어선 건 재작년 1월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처음입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이 거세지면서 지난달 26일 처음으로 1만 명을 넘어선 확진자가 약 3주 만에 10만 명도 돌파했습니다. 매주 확진자 수가 2배 이상씩 증가하는 이른바 더블링 현상이 계속되는 겁니다. 방역 당국은 이달 말 하루 확진자 수가 13만에서 17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이 상태라면 다음 주에 당장 20만 명을 넘어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위중증 환자도 400명에 근접하면서 지난달 25일 이후 최다치를 기록했습니다.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위중증 환자도 증가세로 돌아선 겁니다. 현재 위중증 환자 수가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군도 증가하여 현재의 유행 상황을 안정적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황은 악화하고 있지만 사적 모임 6명, 영업시간 밤 9시인 현행 기준은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8명 밤 10시 또는 6명 밤 10시 안을 두고 막판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자영업자들의 고충은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현 상황에서 방역 완화는 자칫 의료체제 마비를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사실 완화하는 것은 방역 면에서 보면 무리죠. 급증 추세가 어느 정도 둔화하는 것을 확인하면서 우리 의료체제가 이것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확신이 쓴 다음에 완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최근에는 교육과 치안, 소방 같은 필수 분야에서도 확진자 증가로 업무 차질이 가시화돼 상황이 더 악화하면 사회적 혼란도 우려됩니다. YTN 최재민입니다. 감염병 전문가인 이재갑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가 정부가 검토 중인 거리두기 완화 방침에 반대하며 일상회복위원회 자문위원회에서 사퇴했습니다. 이재갑 교수는 어젯밤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거리두기 완화에 대한 사인을 주는 부분에 상당히 반발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교수는 지난 15일 자신의 SNS에서도 적어도 정점은 찍고 나서 거리두기 완화를 논의해 주셨으면 한다면서 이미 현장은 지옥이라며 거리두기 완화를 검토하는 정부를 공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확진자가 빠르게 늘면서 경찰과 소방관, 군인과 의료진 같은 사회 필수 인력들이 집단으로 감염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경찰 인력의 공백은 자칫 치안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상황인지 오선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에 있는 한 파출소. 최근 나온 집단 감염으로 큰 홍역을 치러야 했습니다. 지난 11일 경찰관 1명이 확진된 뒤 18명이 추가로 감염됐습니다.
직원들이 잇따라 확진되면서 이 파출소는 지난 12일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닷새가 지나서 다시 문을 열었지만 격리 조치로 인해 근무 가능 직원은 반토막이 났습니다. 인원이 아주 많지는 않으니까 네. 오늘은 이제 한 개 팀이 24시간을 해줘야 돼요. 확진된 자가 이제 자가격리에서 돌아오면은 네. 이제 4조 임의대로 완전히 정상으로. 경기 구리소방서에서도 지금까지 9명이 확진돼 비상이 걸렸습니다. 발생 경로가 일정치 않다 보니까 우리도 쉽지 않습니다. 지금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탄력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해요. 집단 생활이 일상화되어 있는 군에서도 집단 감염으로 비상입니다. 공군 신병교육 과정에서 지난달 18일 첫 확진 환자가 나온 이후 집단 감염자가 700명을 넘었습니다. 훈련병들은 창군 이후 처음으로 5주 신병 훈련을 마치기도 전에 급히 자대로 배치되기도 했습니다. 집단 감염은 의료진이라고 피해가지 않습니다. 수도권 병원 곳곳에서 의사와 간호사들이 잇따라 확진되며 중환자 치료와 수술까지도 차질을 빚는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수술을 해야 될 의사들도 확진이 되고 있고 의사가 없는데 수술할 수가 없죠. 인력이 지금도 부족한데 더 부족해지는 거예요, 상황이. 그러니까 이게 계속 악순환이 지금 되고 있는 거죠. 이처럼 사회 필수 기관에서 집단 감염이 이어지자 정부도 비상근무 계획을 마련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해서 해당 기관이 가지고 있는 필수적 기능이 와해되는 상황을 상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인력을 재배치하고 업무를 보존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될 것입니다.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른 감염 확산 속에 공공서비스 약화와 치안 부실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오선열입니다. 아직 백신을 맞지 않은 18살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한 노바백스 백신 사전 예약이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됩니다.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PCR 검사량도 큰 폭으로 증가한 가운데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됩니다. 홍주혜 기자입니다. 노바백스 백신 접종 사전 예약이 오는 21일 0시에 시작됩니다. 노바백스 백신은 B형 간염이나 인플루엔자 백신 등과 같이 전통적인 백신 제조 방식으로 만들어져 안전성 측면에서 검증됐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때문에 아직 접종을 하지 않았거나 이상 반응으로 접종을 중단한 사람들이 갖는 거부감도 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예약은 사전 예약 홈페이지 등에서 가능하고 접종일은 다음 달 7일부터 선택할 수 있습니다. 2차 접종일은 1차 접종일에서 3주 뒤로 자동 예약됩니다. 노바백스 백신을 활용한 교차 접종과 3차 접종도 가능합니다. 앞서 맞은 백신에 대한 금기나 연기 사유가 있다고 예진 의사가 진찰 후에 또는 그 예진 후에 판단이 되면 별도의 소견서 없이 바로 교차 접종을 시행하실 수 있습니다. 면역 저하자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입소자 등에 대한 4차 접종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방역당국은 요양병원과 시설의 3차 접종이 대체로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이뤄진 만큼 석 달이 지나는 이달 말이 돼야 4차 접종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최근 확진자 규모가 늘며 PCR 검사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2월 3일 검사 전략의 전환 이후 일 평균 약 50만 건의 검사가 시행되었으나 금주에는 확진자 급증에 따라 하루 60만 건 이상의 검사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 선별진료소의 신속항원 검사도 하루 평균 30만 건 수준으로 전체적인 검사량이 급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학교에서 확진자가 나와 학교장이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어 오는 21일부터는 입원 환자를 간병할 보호자 1명까지로 확대됩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뒤 사망했다고 방역당국에 신고한 10대 사례가 한 건 추가돼 모두 7건으로 늘었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을 2차례 접종한 17세 남학생이 사망했다는 신고가 지난주에 들어왔습니다. 국내에서는 12세에서 17세 백신 접종에 화이자 백신이 쓰이는 만큼 5접종 사례가 아니라면 이 사망자는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기도에서 방역패스 일부 효력을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일시 중단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박람회 기업 3곳이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낸 전시회 박람회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에서 방역패스를 중단해도 공공복지에 중대한 영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원지법은 또 청소년 방역패스에 대해서도 청소년의 경우 신체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큰 데 비해 위중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현저히 떨어진다며 방역패스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쇄국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외국인 입국 금지를 다음 달부터 단계적으로 풀기로 했습니다. 외국인이 안 와도 국내에서 하루 10만 명 가까이 감염자가 나오는데 무리한 규제가 오히려 국익을 해친다는 비판이 잇따랐기 때문입니다. 도쿄에서 이경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지난해 11월 기시다 총리는 외국인 신규 입국 금지를 결정했습니다. 뒤늦은 코로나 대응으로 물러난 스가 전 총리를 의식한 듯 이례적으로 신속히 오미크론 변이를 막겠다고 나선 겁니다. 하지만 세계보건기구 WHO는 바이러스는 국적을 가리지 않는다며 외국인만 입국을 막는 조치를 비판했습니다. 입국 비자를 받고도 올 수 없는 외국인들의 항의 집회도 세계 각지에서 잇따랐습니다. 결국 일본 정부는 원칙적으로 금지했던 외국인 입국을 다음 달부터 풀고 입국 후 격리 기간도 줄이기로 했습니다. 変異種も含めたオミクロン株に対する科学的な知見の蓄積、内外の感染状況の変化、海外の水際対策のありようなどを総合的に勘案をし 과학적 근거도 부족한 조치를 고집하다 이제야 풀기로 한 것은 입국 규제로 인해 일본도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독일 지멘스 등 외국 기업 가운데 일본에 투자를 보류하는 사례가 생겼고 대학 등 교육기관뿐 아니라 외국인 실습생 부족으로 인력 수급에도 차질이 이어졌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집권 자민당 의원들까지 나서 국익에 반한다며 쇄국 정책을 풀어야 한다는 요청서를 총리에게 보냈습니다. 진작부터 규제 완화를 요구해온 경제계는 일본 정부의 대응이 한참 늦었다며 쓴소리를 내놨습니다. 90数%がオミクロンだっていうふうに分かった段階で大きな判断をすべきだった効果がない水際対策を続けてきてしまったんじゃないか. 일상 회복의 관건이 될 3차 백신 접종은 정부의 강한 독려에도 불구하고 12%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일본 후생노동성 전문가들은 이달 상순 확산세가 정점을 지난 것으로 보면서도 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늘고 있는 점을 우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0일까지인 준긴급사태 발령 지역 중 오키나와 등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음 달 초까지 연장될 전망입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대선 관련 소식입니다. 이틀째 서울에 집중한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수위 높은 발언으로 상대 후보와 진영을 흔들었습니다. 광화문에서 촛불로 쫓겨난 세력이 돌아오고 있다고 했고 주술 논란을 겨냥한 공세도 이어갔습니다. 나연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전날 서울 강남역 점심 유세에 이어 같은 시간 광화문 일대 직장인들을 공략했습니다. 2016년 촛불 집회의 구심점이었던 청계광장에서 시민들이 촛불로 쫓아낸 세력이 5년 만에 돌아오고 있다며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소환했습니다. 최 모 씨는 점은 좀 쳤는지 모르겠는데 주술을 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주술에 국정이 휘둘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노마스크 유세도 저격했습니다. 자꾸 누구처럼 마스크 벗고 싶은데 그러면 안 되겠죠?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도 있고. 국민의힘과 윤 후보를 깎아내리면서도 향후 국정 운영과 관련해서는 먹고 사는 문제에 편가를 틈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촛불 집회가 시작된 이곳 청계광장에서 완전한 개혁이 필요하며 이재명의 개혁은 진영 논리가 아닌 국민의 삶을 중심에 둔 민생 실용 개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정희 정책이든 김대중 정책이든 가리지 않고 유능한 인재를 적재적소에 쓰는 통합의 정치를 하겠다는 겁니다. 진보의 금기를 깨겠다는 일성은 앞서 서울 노원역 유세에서부터 두드러졌습니다. 여러분, 집값이 갑자기 올라가지고
세금이 확 오르니까 화나시죠? 솔직히 화나잖아요. 저도 화나던데. 세부담 완화와 함께 첫 내 집 마련에는 담보대출 비율을 90%까지 인정하고 재개발, 재건축 규제도 합리적으로 풀겠다고 거듭 공약했고 왕십리 유세장에 모인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는 신용 대사면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진 빚을 해소해주겠다 약속했습니다. 연이틀 이어진 이 후보의 서울 유세는 저녁 시간 젊음의 거리 홍대로 이어졌습니다. 최대 승부처 서울, 그중에서도 관건은 역시 2030 청년 표심이라는 사실을 고려한 행보입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대장동 의혹과 부동산 대책 같은 여권의 약한 고리를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경쟁했던 유승민 전 의원이 지지를 선언하면서 내부 결속도 마쳤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선거운동 사흘째 윤석열 후보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제2의 고향이자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성남시를 찾았습니다. 유세 연단에 오르자마자 특혜 개발부터 성남FC 후원금 문제까지 이 후보의 각종 의혹을 맹폭했는데 인구 100만의 성남시를 이렇게 운영을 했는데 5천만의 대한민국을 운영하면 나라 꼬라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승리를 자신하듯 어퍼컷 세러머니를 거듭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용인에선 수도권 민심이 가장 민감한 부동산 문제를 정조준했는데 28번에 걸친 정책 실패는 실수가 아니라 국민을 갈라치려는 악의적 술수라고 비난했습니다. 집값을 올려서 그래도 운이 좋아서 집을 갖게 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가르고 집이 없는 사람은 민주당 찍고 그러려고 만들어 놓은 거지. 경기 남부권 순회를 마치고 서울로 넘어온 윤석열 후보는 이번 대선과 함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이곳 서초와 종로를 찾아 출마 후보들과 합동 유세도 펼쳤습니다. 검찰총장으로서 조국 수사를 시위했던 서초동에선 민주당 정권의 불법과 부패, 무도와 무능이 정치를 하게 된 이유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저를 이 자리에 서게 하신 것만으로도 부패하고 무능한 이 민주당 정권의 타산 선고나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유승민 전 의원과의 회동에선 유 전 의원의 전폭적인 지지를 약속받으며 경선 앙금을 딛고 원팀의 마지막 퍼즐을 맞췄습니다. 아무 조건도 없고 직책도 없이 열심히 돕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선거운동 나흘 차에는 1박 2일 일정으로 대구와 울산, 경남을 찾아 지지층 표심을 다잡을 계획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유세차 사고로 선거운동을 중단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희생자들의 빈소를 지켰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노동 현장을 돌면서 이번 선거는 노동이 없는 대선이라면서 양강 후보를 비판했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철수 후보는 사흘째 지역선대위원장 빈소를 찾아 조문객들을 맞았습니다. 고향으로 옮겨진 다른 희생자 빈소에도 방문해 고인에 대한 예를 다했습니다. 국민의당은 선거운동 재개 여부 등에 대해 여전히 말을 아끼고 있는데 달인이 마무리된 뒤에야 큰 틀이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앞서 윤 후보와 안 후보의 빈소 만남을 두고 심적 유대를 강화했다. 단일화 시발점이다라며 의미를 키웠지만 짧지만 그 여러 가지 대화를 할 수 있는 것은 서로 간의 마음 심적인 유대를 강화하는 그런 계기는 충분히 되었다고 봅니다. 단일화 논의는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모습입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호남에 이어 노동자의 도시 울산을 방문했습니다. 조선소 노동자 단체와 산업발전 내용 등이 담긴 정책 협약을 체결하며 노동자들 끌어안기에 힘을 쏟았습니다. 이어 이재명 후보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만 외치고 윤석열 후보는 노동 혐오만 보인다며 노동 없는 대선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 노동 후진국으로 퇴행하는 선거가 아니라 노동이 당당한 노동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그런 선거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물결 김동연 후보는 누구나 1가구 1주택의 꿈을 이룰 수 있게 하겠다는 부동산 정책을 내놓으며 서울에서 뚜벅이 유세를 이어갔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경기 주택도시공사가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옆집에 직원 합숙소를 마련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불법으로 대선을 준비한 게 아니냐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선대본부 원내지도부 연석회의에서 경기도 법인카드로 초밥과 샌드위치 등 30인분이 이 후보 집으로 배달이 됐는데 배달을 지시한 사무관 배모 씨도 기생충이 있다고 말할 정도였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이 후보 최측근인 정진상 씨 등이 경기도 공무원 신문이지만 얼굴이나 직무가 알려지지 않았다면서 이들이 그림자 조직으로 움직이고 이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가 경기도민 혈세로 뒷바라지를 한 게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경기도시공사 직원 합숙소가 민주당 선거대책위에 쓰였다는 국민의힘 주장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은 입장문을 내고 이재명 후보와 선대위 모두 경기도시공사 합숙소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공사 숙소에 관여할 이유가 없다면서 선대 조직을 분당해 둘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공사는 해당 숙소를 판교사업단의 조성사업을 담당한 대리 2명과 평직원 2명이 사용하고 있음을 설명했고 이 같은 사실은 언론사 취재로도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 이낙연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큰절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잘 봐줘야겠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당의 선거운동 방식을 두고 쓴소리를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위원장은 그제 비공개 선대회의에 참석해서 현실의 냉엄함을 얘기하겠다며 이같이 질책했다고 당 관계자들이 전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자신이 다녀본 유세장의 모습을 두고 한 곳에서는 아스팔트 위에서 큰절로 사과하고 다른 쪽에서는 율동을 하더라며 억지인 부분이고 한결같은 모습으로 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20대 대선 가상 다자 대결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거나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엠브레인 퍼블릭과 K스탯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 등 4곳이 지난 14일부터 사흘 동안 전국의 성인 1,012명을 상대로 벌인 전국 지표조사 결과 지난주 조사에서 윤석열,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동률을 보였지만 이번 주에는 윤 후보가 이 후보를 9%포인트 앞섰습니다. 이어 안철수 후보가 8%, 심상정 후보가 2%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또 야권 단일 후보의 경쟁력과 적합도에 대한 질문엔 윤 후보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두 항목 모두 오차 범위 밖에서 앞지른 걸로 나타났습니다. KBS와 MBC, SBS 지상파 방송 3사가 입소스와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에 의뢰해서 지난 15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한 조사에선 윤 후보가 39.2%, 이 후보가 35.2%의 지지율을 기록해서 오차 범위 이내인 4%포인트 격차를 보였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8.1%, 심상정 후보는 3.7%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두 여론조사의 전체 질문지를 포함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베이징 올림픽에서 1500m 2연패, 그리고 동계 종목 최다 메달리스트라는 기록을 쓴 최민정 선수. 힘든 시기에 좋은 경기로 힘을 들일 수 있어 보람이 있었다면서 미소를 보였습니다. 베이징 현지에서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회를 마친 최민정의 표정은 밝았습니다. 좀 다 같이 좀 분노하고 같이 슬퍼해주고 위로해주고 기뻐해주면서 함께하는 올림픽이었다고 느꼈기 때문에 좋은 경기를 보여드림으로써 힘든 시기에 좀 많이 힘을 줄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고 보람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려움 속에서도 대한민국 쇼트트랙의 힘을 다시 보여준 에이스 최민정. 좀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어려울 때일수록 더 좀 뭉치고 더 강한 의지를 갖고 올림픽을 치르면서 더 단단해진 모습을 보면서 대한민국 대표 선수로서 정말 자부심을 갖게 되는. 무표정하게 아웃코스로 폭풍 질주할 때는 나가야겠다는 생각뿐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술이든 안 힘든 기술은 절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아웃으로 초를 시도할 때는 오히려 좀 단순하게 그냥 나가야겠다 이 정도 생각하고. 타지 생활에 그리운 건 역시 집밥. 한국 가면은 집밥 먹고 싶고 가족들이랑 제가 키우는 강아지 너무 보고 싶고요. 이성에게 소개해주고 싶은 동료를 묻는 질문엔 웃음을 터뜨리고. 여자 선수들은
제가 제일 급하지 않나. 자신의 올림픽 점수에는 지나치게 박한 평가를 내렸습니다. 70점? 평창과 똑같이 개인전 2연패를 달성한 경쟁자 스윌팅과 폰타나를 두고 자신을 성장시킨다고도 했습니다. 최고의 경쟁력을 가진 선수들이랑 선의의 경쟁을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한다는 거는 성장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쇼트트랙은 대한민국이란 걸 보여주겠다던 얼음공주 최민정은 약속을 지키고 미소와 함께 자신의 두 번째 올림픽을 마무리했습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YTN 이지은입니다. 일산화탄소 유출 사고가 있었던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유세버스에 LED 전광판이 불법으로 설치됐다는 소식 앞서 전해드렸습니다. 저희 추가 취재 결과 이걸 설치한 업체도 무허가였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불법 개조 여부를 수사하고 있고 국토부는 이런 개조에는 승인이 필요하다는 걸 선관위에 뒤늦게 통보했습니다. 김혜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15일 국민의당 당원과 운전기사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유세버스입니다. LED 전광판을 켜려고 가동한 발전기에서 발생한 일산화탄소가 버스 내부로 유입돼 피해자들이 중독된 거로 추정됩니다. 이 LED 전광판은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지 않은 채 불법으로 설치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모든 유세 차량가 불법 차량이에요. 선거 기간 동안 이 지금 유세 차량은 공개 연설 대담 차량으로 분류가 돼서요. YTN 취재 결과 이 LED 전광판 설치 업체는 구조 변경, 이른바 튜닝을 아예 해서는 안 되는 무허가 업체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자동차 관리법에 따르면 튜닝은 주로 자동차 정비업자만 할 수 있는데 사고가 난 버스를 개조한 업체는 튜닝은 불가능한 자동차 제작자였습니다. 자동차 제작자가 튜닝을 하려면 검사 시설을 갖추고 정비 전문 인력을 확보한 뒤 교통안전공단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 업체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불법 튜닝은 3년 이하 징역에 처하거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 있고 불법 튜닝된 차량을 소유한 사람이나 이를 알고도 운전한 사람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제작자로는 조회가 되는데요. 튜닝 제작자로는 안 돼 있는데요. 튜닝만 불가능하고 제작만 가능하죠. 경찰이 정확한 사망사고 경위와 유세 차량의 불법 튜닝 여부를 수사 중인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뒤늦게 유세 차량 튜닝 전 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해달라고 선거관리위원회에 협조 공문을 보냈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과거에 변호했던 조카의 살인사건 유족이 이 후보 발언으로 피해를 봤다며 낸 소송 결론이 다음 달에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다음 달 17일 유족 A씨가 이 후보에게 1억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의 1심 선고기일을 엽니다. 민사소송법은 피고가 소장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하도록 하는데 이 후보 측이 아직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서 바로 선고기일이 지정됐습니다. 앞서 이 후보 조카 김모 씨는 지난 2006년 서울 암사동 A씨 자택에서 흉기를 휘둘러 A씨 배우자와 딸을 살해했고 A씨도 김 씨를 피해 5층 아파트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중상을 입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회사 돈 245억 원을 빼돌려 유용한 혐의를 받는 계양전기 직원 김모 씨에 대해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는 회사 장부를 조작하고 은행 잔액 증명서에 맞춰 재무제표를 꾸미는 수법으로 지난 2016년부터 6년 동안 회사 돈 245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 씨가 횡령한 돈은 계양전기 자기자본 1,926억 원의 12.7%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김 씨는 횡령한 돈을 주식과 가상화폐 투자, 도박 등에 탕진했다고 회사 측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의 무기 공급을 멈추고 이미 전달된 무기는 제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중부와 동부 유럽에 주둔하는 모든 미군의 철수도 촉구했습니다. 강성욱 기자입니다. 러시아 외무부가 주로 미 대사를 청사로 불러 러시아 측의 입장을 담은 서한을 전달하고 그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러시아는 먼저 우크라이나에 대한 사방의 무기 공급이 중단돼야 하고 이미 전달된 무기는 제거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러시아는 또 중부와 동부 유럽에 주둔하는 모든 미군의 철수도 함께 요구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에는 동부 돈바스 지역 분쟁 해소를 위한 정부군과 친러 분리주의 반군 간의 휴전 협정인 민스크 협정의 준수를 촉구했습니다. 러시아는 이번 답변에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지 않을 것이며 그런 계획도 없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만일 미국이나 그 동맹국들이 러시아의 안전보장 요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군사적, 기술적 성격의 대응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위기 사태 해결을 위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회담을 원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주둔 외국 군대를 핑계로 우크라이나를 위협하는 상황을 바라지 않는다며 자신은 외국 군대가 우크라이나에 파견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우크라이나가 여러 차례 정상회담을 요청했지만 정상회담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답하지 못했다며 정상회담 거부의 뜻을 밝혔습니다. YTN 강성욱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위협 가능성에 대해서 매우 높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현지 시간 17일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 방문에 앞서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러시아가 군대를 이동하고 있고 위장 작전을 시도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가 침공할 것으로 보냐는 질문에 그렇다며 당장은 아니다, 수일 내일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툭하면 오르는데 그래도 없어서 못 산다는 게 수백만 원대의 해외 명품입니다. 명품 공화국이란 말도 있는데요. 지난해 무려 5차례 가격을 올린 루이비통이 4개월 만에 또 핸드백 등 주요 제품 가격을 인상했습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지난해 4월 백화점 앞 간이 의자 등을 든 고객들의 줄이 끝이 어딘지 모르게 이어집니다. 백화점 문이 열리자마자 해외 명품 매장에 들어가서 물건을 선점하기 위한 이른바 오픈런의 모습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 사태 속에서 롯데와 신세계, 현대 등 백화점 3사의 매출이 2조 원대를 돌파하고 평균 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른바 보복 소비 영향 때문인데 특히 3사 모두 2030 고객에 의한 해외 명품 매출이 30-40%나 급증해서 이른바 MZ세대가 명품 시장에 큰 손으로 부상했습니다. 명품을 들므로 인해서 그 집단 안에 조직 안에 소속이 된다는 어떤 소속감을 가지게 되는 것도 있고요.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게 되기 때문에 나도 이런 거를 들었다라는 것에서부터 오게 되는 만족감이라든지 자신감 같은 것들이 영향을 미친다. 수백만 원은 물론 1,000만 원이 넘는 명품 백 등을 거침없이 사는 분위기가 한국에 확산하면서 주요 명품 업체들은 한 해 가격을 여러 차례 올리는 진입장벽 마케팅을 구사 중입니다. 유통업계에서는 아무래도 명품들이 대부분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격 인상에 대해서도 다 그들의 고난이고 유통업체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난해 무려 5차례 가격을 올린 루이비통은 지난해 10월 이후 4개월 만에 또 핸드백 등 주요 제품 가격을 최근 20-30%가량 올렸습니다. 수시 가격 인상은 샤넬도 마찬가지 지난해만 4차례 올렸습니다. 더 비싼 걸 사면 또 이제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그거에 대한 동조 효과를 그걸 또 따라 사요. 그래서 명품의 소비는 동조와 차별화가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특히 가격을 올리는 것은 차별화 욕구를 충족시키는 측면이 크다. 루이비통과 샤넬, 에르메스 이들 세 업체가 2020년 한국에서 거둔 총 매출은 약 2조 4천억 원. 한국에서 툭하면 올리는데 그래도 없어서 못 산다는 말이 나오는 상황. 명품 공화국 한국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나흘째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위는 오늘 아침까지만 견디시면 되겠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7.4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2도가량 높지만 여전히 예년보다 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낮 동안에는 서울 기온이 영상 6도까지 오르는 등 추위가 풀리겠습니다. 심한 기온 변화에 대비한 옷차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직은 중부와 남부 내륙 곳곳으로 한파 특보가 발령 중인 가운데
현재 대관령의 기온 영하 18.8도로 전국에서 가장 춥고요. 철원 영하 14.4도, 서울 영하 7.4도, 대전 영하 9.2도까지 떨어졌습니다. 한낮에는 어제보다 기온이 많게는 10도 안팎까지 크게 오르면서 추위가 풀리겠습니다. 서울 6도, 대전과 대구 9도, 광주는 10도가 예상됩니다. 오늘도 대체로 맑다가 낮부터 구름량만 늘겠습니다. 다만 대기는 점점 더 메말라가고 있는데요. 전국 곳곳으로 건조특보가 확대된 가운데 바람까지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산불 등 화재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기 우수인 토요일까지는 추위가 주춤하겠지만 휴일부터 다음 주 중반까지는 다시 예년보다 추운 날씨가 찾아오겠고요. 주말 동안 제주도와 남부 곳곳으로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질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들쑥날쑥한 기온 변화에 면역력 떨어지기 쉬운 만큼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윤수빈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국내 신규 확진자가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정부가 오늘 새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사적 모임 허용 인원과 영업시간을 늘리는 방안을 놓고 막판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대선 공식 선거운동 나흘째를 맞아 여야 각 후보는 핵심 지지층 결집에 나섭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전남과 광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경북과 대구 등 각각 핵심 지지 기반을 찾아 유세전을 펼칩니다. 오늘 아침에도 매서운 추위가 이어지겠지만 오후부터 기온이 오르면서 누그러지겠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과 충청, 영남, 강원 지역 등으로 건조특보가 확대돼 산불 등 화재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국내 코로나19 발생 이후 처음으로 하루 확진자가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어제 0시부터 밤 9시까지 코로나19 확진자는 모두 10만 87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하루 확진자 수는 지난달 26일 처음으로 1만 명을 넘어선 지 약 3주 만에 10만 명을 돌파하며 최다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밤 9시 집계 최고치인 그제보다 1만 명 넘게 급증했습니다. 수도권이 6만 3천여 명, 수도권 외 지역이 3만 7천여 명으로 오늘 발표될 확진자 수는 더 늘어서 11만 명 안팎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이 거세지면서 매주 확진자 수가 2배 이상씩 증가하는 이른바 더블링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달 말 하루 확진자 수가 13만에서 17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이 상태라면 다음 주 중반에 도달할 가능성이 큽니다. 국내에서 훈련 중인 토론토의 류현진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류현진은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까지 완료한 상태로 현재 특별한 증상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류현진은 단체 협약을 개정하지 못해서 메이저리그 직장 폐쇄가 길어지면서 한화의 거제 스프링 캠프에서 훈련 중입니다.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지만 정부는 거리두기 조치를 일부 완화할 걸로 보입니다. 오늘 그 내용이 발표되는데 영업시간만 1시간 연장하는 방안이 유력한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거리두기 전면 폐지를 요구하는 자영업자들의 불만에 거리두기 완화가 이르다는 비판 여론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황윤태 기자입니다. 현재와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재개된 지 석 달째. 대학가에서 감자탕집을 운영하는 이경 씨의 마음이 먹먹합니다. 주문이 반토막 날 정도로 식당이 한산하지만 정부가 발표한다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에도 기대가 크지 않습니다. 12시는 돼야 적어도 12시는 돼야 매출이 한 80% 정도는 돌아올 겁니다. 아마. 적자가 생기지 않는 정도죠. 사실 지금 가장 큰 피해는 적자이기 때문에. 인근 카페 주인은 가게 임대료까지 밀린 지 오래입니다. 영업 제한이 완전히 풀리지 않으면 더는 견디기 힘들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9시밖에 영업을 안 하니까 사람들이 한 8시부터 여기는 줄거든요. 그래서 매출도 작년에 비해 많이 줄어서 월세 내기가 좀 많이 부담스러워요. 이처럼 자영업자들은 대부분 전면적인 영업 제한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9시나 10시나 큰 적이 없어요. 정부 쪽에서 한 12시, 11시 얘기가 나왔거든요. 방역당국에서 반대를 해나 본데. 방역 완화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도 엇갈립니다. 확진 환자가 손쓸 수 없이 폭증하는 상황에서 자영업자 영업 제한은 더 이상 의미 없다는 견해도 있고. 저희 부모님도 자영업 하시다 보니까 시간이 늘어난 거에 대해서 이제 다른 사람들도 많이 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궁극적으로는 방역 패스의 의문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다른 외국처럼 완화를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친구들 얘기를 들어봐도 확진자가 되었는데도 연락이 안 오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요. 의료 대응력에 적신호까지 켜질 수 있는 상황에서 방역을 완화하는 건 섣부르다는 걱정도 만만치 않습니다. 앞방에서 하는 게 좋죠. 그러면 불안하고 걱정돼요. 우리 애들도 막 술 먹고 늦게 들어오는 게 항상 불안하고. 시민을 위해서 코로나 번져나간 걸 막으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수치적으로나 이제 사회적으로 뭐 분위기로나 이제 좀 조심을 해야 한다는 분위기도 좀 있는데 거기서 이제 거리 제한을 좀 푼다고 하는 것이 뭔가 안 맞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다음 달 초 하루 신규 확진자가 36만 명에 달할 거란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자영업자들의 고통까지 감안해야 하는 정부로서는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18살 이상 미접종자를 대상으로 한 노바백스 백신 접종 사전 예약이 오는 21일부터 시작됩니다. 노바백스 백신 예약은 사전 예약 홈페이지나 전화 등으로 가능하고 접종일은 다음 달 7일부터 선택할 수 있습니다. 노바백스 백신을 활용해서 교차 접종과 3차 접종도 받을 수 있습니다. 2차 접종은 1차 접종과 같은 백신을 맞는 게 원칙이지만 의학적인 사유로 의사가 판단한 경우 예외적으로 노바백스 백신으로 교차 접종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가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매주 2차례 신속 항원 검사를 권고했습니다. 일부 학부모나 전문가들은 밀접 접촉자가 아닌 아이들까지 검사하는 건 너무 과하다는 불만이 적지 않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에 있는 한 가정의학과 의원. 잔뜩 긴장하던 아이가 결국 울음을 터뜨립니다. 유치원 등원하기 전 신속 항원 검사를 받으라는 지침을 듣고 온 건데 힘들어하는 아이를 보는 어머니는 마음이 아픕니다. 너무 힘든 경험인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이 아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뭐 검사를 해야 된다고 하는 순간부터 거의 경기를 일으킬 정도로 운다고 하더라고요. 학교나 유치원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밀접 접촉자는 일주일 동안 이틀 간격으로 3번 음성이 나와야 등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새 학기에는 모든 학생에게 주 2회 선제검사 적극 권고 방침이 적용됩니다. 일단 학부모님들은 코피가 나고 그러면 굉장히 당황스러워하고 또 아이들이 한 번 찌르고 나면은요 2번째는 그냥 손을 막고 그냥 버텨요. 예, 그게 굉장히 안 좋은 기억으로 많이 남아있더라고요. 전문가들은 증상이 없는 경우까지 검사를 받도록 하는 건 사회적 비용이 과도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진단검사를 증상이 없는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전체 대상으로 진행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일부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그 도움이 과연 이 수고를 감수할 만한 결정인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부에선 자가진단 키트 설명서에 만 19세 미만에 대해 사용을 권장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다며 부작용을 우려하기도 하지만 전문가들은 미성년자에게 유해하다는 뜻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임상에 참여하지 않은 나이꾼 같은 경우는 보호자의 지도하에 사용하세요란 말을 넣었어요. 학부모들은 학교 안전을 위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주 2회 검사에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엔 수만 명이 동의하는 등 불만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당연히 우리 국민으로서 해야 될 일이지만 동선이 겹치지 않고 애가 아무런 증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 2회를 무조건 해야 된다는 건 너무 과한 것 같고요. 보건당국이 방역을 완화하는 상황에서 교육당국 기조가 반대로 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잇따릅니다. 저는 애가 되게 힘들 것 같아요. 정확하지 않은 검사를 아이들에게 매일 그렇게 자주 한다는 게 그렇게 긍정적으로 다가오진 않아요. 유치원과 초중 고등학생 선제 검사를 위해 배정된 키트 구매 예산은 1,442억 원에 이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코에 면봉을 찌르는 대신 가글만 하고도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알 수 있는 검사법을 국내 연구진이 개발했습니다. 전북대학교 병원인 진단검사의학과 김달식 교수 연구팀이 이러한 가글 방식의 신속 항원 검사 키트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작두콩에 들어있는 특정 성분이 입안의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잘 떼어내는 성질을 활용해서 입안의 바이러스를 고농도로 채취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개발한 신속 항원 검사 키트는 민감도가 97.8%, 특이도는 100%로 나타났다고 연구팀은 설명했습니다. 민감도는 코로나19 환자를 양성으로 판단하는 확률이고, 특이도는 음성인 사람을 음성으로 판단하는 확률을 뜻합니다. 우리나라의 방역 성공 모델이 오미크론 변이의 빠른 확산에 따라 더는 지속할 수 없게 됐다고 미국의 뉴욕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세계 각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줄고 있는 것은 진단검사 자체가 감소했기 때문일 것이라면서 방역 규제를 섣불리 완화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광엽 기자입니다. 뉴욕타임스가 한국에서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가 급증함에 따라 방역 전략이 대전환기에 들어섰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이 지난 2년 동안 검사와 추적, 치료를 핵심으로 하는 이른바 3T 전략을 통해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성공을 거뒀지만 오미크론 변이가 보건체계 안정을 위협할 지경이 되면서 이런 전략을 지속할 수 없게 됐다는 분석입니다. 이 신문은 한국이 일반 코로나 확진자들을 집에서 스스로 돌보게 하는 조치를 시작했다면서 감염병에 취약한 환자들에게만 자원을 집중하는 중점 관리 체계로 전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전략은 정부의 엄격한 방역 규제에 익숙했던 사람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으며 재택 치료가 늘수록 불만도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우리나라와 달리 세계 여러 나라는 신규 감염자 수가 하락 추세라고 보고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진단검사 자체가 줄었기 때문일 것이라고 세계보건기구는 분석했습니다. 특히 전 세계 사망자 수가 6주 연속 증가해 지난 한 주 동안 7만 5천 명에 이른 점에 비춰보면 지금은 자가격리 요건 등 방역 규제를 완화할 단계는 아니라고 진단했습니다. That we're sort of just lifting everything, and and if we get hit with another variant, and we've already sort of abandoned all measures, it's going to be really hard to put anything back in place. 세계보건기구는 특히 전염력이 더욱 강한 것으로 보이는 오미크론 하이 변종인 스텔스 오미크론이 중국과 인도 등 일부 나라에서 우세종이 됐다면서 코로나19의 심각성이 여전하다는 사실을 거듭 경고했습니다. YTN 이광규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서울 지역 유세에서 집값과 세금이 많이 올라 자신도 화가 난다며 재산세와 종부세를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얼어붙은 수도권 민심을 달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집값이 갑자기 올라가지고 세금이 확 오르니까 화나시죠? 솔직히 화나잖아요? 저도 화나던데. 여러분, 정책이 국민에게 고통을 주면 안 됩니다. 세금이란 국가가 필요한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서 공평하게 부담하는 것이지 누가 재수 없어서 내는 게 아닙니다. 갑자기 집값이 폭등해서 예상 못한 세수가 늘어나게 되면 그만큼 국민들이 고통받기 때문에 조정해 주는 게 맞습니다. 재산세, 종부세 과도하게 올라간 거 차츰차츰 조정해야 합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당내 경선에서 겨뤘던 유승민 전 의원과 경선 이후 처음으로 마주했습니다. 유 전 의원은 곧바로 유세 현장에 뛰어들면서 원팀에 힘을 실었습니다. 회동 이후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도 정치 혁신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보수 정치 혁신에 큰 역할을 꼭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당부 말씀을 드리고 끝까지 건강하게 선전해서 꼭 승리하시기를 기원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승민 선배님의 이 격려와 응원이 저희 선거의 확실한 승리뿐만이 아니라 국민들께도 이 정권 교체가 그야말로 성공한 대통령, 성공한 정부가 되겠구나 하는 믿음을 국민들께 충분히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강 두 후보가 지지율 조사에서 초박빙을 보이면서 안개 속 판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당일 투표율과 코로나19 확진자 폭증에 따른 방역 책임론도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론조사기관 4곳이 지난 14일부터 사흘간 전국 성인 1,012명을 상대로 전화 면접 조사를 진행한 결과 윤석열 후보는 40%, 이재명 후보는 31%를 얻어 윤 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이 후보를 9%포인트 앞섰습니다. 직전 조사보다 윤 후보는 5%포인트 오른 반면 이 후보는 4%포인트 떨어졌습니다. 반면 하루 전 발표된 다른 조사에선 두 후보 지지율이 불과 0.5%포인트 차로 집계되는 등 좀처럼 승부를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안철수 후보가 제안한 야권 단일화 기대감으로 격차가 벌어졌을 뿐 단일화 국면이 지나가면 다시 흐름이 바뀔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단일화 이슈가 지금 국민의 관심사가 되면서 지지율 격차가 벌어졌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단일화 이슈의 결론이 나오면 다시 여론조사의 수치 흐름에 변화가 올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예견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론조사로도 분위기로도 윤 후보가 우위에 있다고 평가하면서 마지막까지 실수가 나오지 않게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우위는 어디까지나 조사상의 우위고 저희들이 감에 의한 우위지 실제 투표 결과는 얼마든지 다르게 나올 수 있는 만큼 굉장히 조심하고 또 더 노력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물고 물리는 여야의 네거티브 대리전 공방도 한층 격화했습니다. 민주당은 윤 후보를 향해 이른바 주술 개입 논란을 거듭 띄웠고 살아있는 소의 가죽을 벗기는 무서운 의식을 진행하는 그런 사람이고 그들이 주관하는 행사에 바로 윤석열, 김건희의 이름이 나란히 걸려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은 이 후보 옆집에 있는 경기주택도시공사 숙소에서 불법 선거운동이 이루어졌다는 의혹을 새로 제기했습니다. 경기도시개발공사가 이재명 후보 사택 앞에 집을 얻고 합숙소를 얻었답니다. 도대체 우리의 돈으로 그들의 대권 노름에 무엇을 했는지. 이런 가운데 이번 대선에서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유권자가 10명 중 8명으로 집계되고 오미크론 폭증에 따라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대응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상승하는 등 선거 당일 투표율과 코로나 방역 상황도 대선 막판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네, 공식 선거운동 이제 나흘째로 접어들었습니다. 몸이 10개라도 부족한 후보들, 시간을 쪼개가면서 전국을 누비고 있습니다. 비교적 많은 시민을 만날 수 있는 주말이 후보들에게는 좋은 기회입니다. 첫 주말을 앞두고 양강 후보 모두 1박 2일 일정을 잡고 핵심 지지층을 만나러 갑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 일정부터 보겠습니다. 이틀 내내 서울에 공들였던 이재명 후보는 호남으로 갑니다. 전남 순천을 시작으로 해서 전남 목포 그리고 나주를 방문합니다. 퇴근 시간에 맞춰서는 호남 민심의 뿌리라고 불리는 광주에서 집중 유세를 벌일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일정 보겠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TK를 훑는 일정입니다. 경북 상주에서 시작해서요. 김천, 구미, 칠곡까지 갑니다. 역시 저녁 시간에 맞춰서는 보수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대구로 갑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경북 포항에서 유세를 이어갑니다. 포항제철소에서 포스코 원청, 하청 노동자들과 간담회를 한 뒤 죽도시장을 찾아 시민들을 만납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유세버스 사고로 숨진 지역 선거운동원에 장례를 치르고 사고 수습에 집중하면서 선거운동 재개 일정과 방향을 구상할 계획입니다. 쇼트트랙 중국 대표팀 기술 코치 빅토르안 안현수가 이달 중 한국에 입국해 향후 계획에 관해 고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현수 코치는 현지 매체와 화상 인터뷰에서 중국과 계약은 이번 달로 끝난다며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할지 가족들과 상의해야 해 쉬면서 생각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쇼트트랙 레전드 안현수는 2011년 소속팀 해체로 훈련에 어려움을 겪자 러시아 국적을 취득해 금메달 3개를 획득한 뒤 2020년 중국 대표팀에 합류했습니다. 김선태 감독과 함께 중국 선수를 지도하면서 이번 대회 금메달 2개 획득에 기여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러시아가 수일 내로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판단했는데 외교적인 노력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의 침공 위협이 매우 높은 상태라며 수일 내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근거로 러시아가 어떤 군대도 철수시키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군대를 접경 지역으로 이동시켰다며 위장 작전을 펼치고 있다고 의심했습니다. They have not moved any of their troops out. They've moved more troops in. Number one. Number two, we have reason to believe that they are engaged in a false flag operation to have an excuse to go in.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유엔 안보리에 전격 참석해 이 같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현재 상황이 위기의 순간이라며 러시아 군대가 수일 내 공격 시작을 준비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위기를 해소할 유일한 방법이 외교라며 러시아의 외무장관 대면 회담을 제안했습니다. Our information indicates clearly that these forces, including ground troops, aircraft, ships, are preparing to launch an attack against Ukraine in the coming days. 유럽연합 회원국 정상들은 러시아가 침공할 경우 강력한 제재를 가할 준비가 됐다고 거듭 경고했습니다. 동시에 긴장 완화와 외교적 해결을 위한 노력도 강조했습니다. 특히 브뤼셀에서 열린 나토 국방장관 회의에서는 러시아가 지난 이틀 동안 7,000명의 병력을 늘렸다는 분석까지 나왔습니다. 미국 등 서방은 의미 있는 러시아의 철군 신호를 보지 못했다며 위장 작전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외교적 해결을 위해 나서라는 목소리도 동시에 높이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을 위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의 무기 공급이 중단돼야 하고 이미 전달된 무기는 제거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또 중부와 동부 유럽에 주둔하는 모든 미군의 철수도 요구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현지 시각 17일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을 위해 미국에 보낸 안전보장 협상 관련 답변에서 이같이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이어 우크라이나 침공은 없을 거고 그런 계획도 없다면서 미국이나 그 동맹국들이 러시아의 안전보장을 위해 취해야 할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치에 미국 측이 동의할 자세를 보이지 않을 경우 군사, 기술적 성격의 조치 등을 포함한 대응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법무부가 북한과 이란을 포함한 국가와 사이버 범죄자들이 자행하는 불법 가상화폐 사기 수사를 전담할 부서를 만들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리사 모나코 법무부 차관은 가상화폐와 디지털 자산의 악용을 식별하고 제거하기 위한 역할을 할 국가 가상화폐 단속국을 신설하고 베테랑 사이버 안보 전문가인 최은영 검사를 초대 국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단속국은 가상화폐 사기를 집중 추적해서 수사한 뒤 기소까지 담당하게 됩니다. 최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 연례 보고서는 북한이 재작년부터 지난해 중반까지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600억 원 이상을 훔쳤다고 적시했습니다. 경북 영덕에서 난 대형 산불의 큰 불길이 사흘 만에 잡혔습니다. 강풍을 타고 무섭게 확산하면서 산림당국이 헬기 40대를 동원해 가까스로 진화에 성공했습니다. 축구장 560개 면적의 아까운 산림이 피해를 봤습니다. 허성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뻘건 불꽃이 산을 집어삼키고 희뿌연 연기가 앞을 가립니다. 산불이 지나간 자리는 잿더미로 변했고 땅 아래 낙엽은 아직도 불씨를 품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본 모습은 더 처참합니다. 강한 바람을 타고 긴 띠를 이루며 맹렬한 속도로 퍼져나갑니다. 몸만 간신히 빠져나온 주민들은 속이 탑니다. 밤새도록 잠 못 잤어요. 신경 쓰고 아이고 마을에 왜 됐나 싶고 막 밤새도록 잠 뜬 눈을 막 주민들이 세웠지요. 큰 불길은 36시간이 지나서야 잡혔습니다. 헬기 40대와 인력 2,700여 명이 투입됐지만 진화가 쉽지 않았습니다. 강풍과 지형과 그리고 그 산에 쌓여 있는 낙엽층들 때문입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건조하고 강풍이 아주 많이 부는 날에는 공중 진화를 해도 다시 또 재발화가 반복되는.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인근 마을 주민 900여 명이 마을회관 등으로 대피했습니다. 또 축구장 560개 면적에 해당하는 400헥타르의 산림이 피해를 봤습니다.
산림당국은 열화상 드론 등으로 불씨를 탐지하며 재발화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주불은 잡았지만은 잔불 정리가 더 중요합니다.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데 우선 특수 진화대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중심을 해서 우리 공무원들과 군인들 모두 힘을 합쳐가지고 잔불을 최대한 정리를 하는데 주력을 하도록 그래 가겠습니다. 소방당국은 과수농가 등에서 쓰는 반사필름이 전신주에 걸려 불꽃이 일면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문 감식반은 진화가 마무리된 이후 추가 조사를 벌여 결론을 내놓을 방침입니다. YTN 허성준입니다.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에 어려움을 보이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유전적 장애로 알려졌지만 아직 정확한 발병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국내 연구진이 동물 실험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이 장애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밝혀냈습니다. 양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름을 불러도 반응이 없고 따라웃지 않는 아이.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이 떨어지며 반복적 행동을 하거나 제한된 관심만 보인다면 영유아에 발병하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의심해봐야 합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자폐 스펙트럼 장애 유병률은 54명당 1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국내 유병률 역시 2% 내외입니다. 하지만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정확한 발병 원인은 아직 밝혀진 바 없습니다. 그런데 국내 연구진이 미세 플라스틱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동물 실험을 통해 처음으로 밝혀냈습니다. 연구진은 모든 연령대의 실험쥐에게 미세 플라스틱을 먹이고 행동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한쪽은 비워두고 반대쪽에는 친한 쥐를 넣은 뒤 쥐가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지 수치화해 사회성 지수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 결과 미세 플라스틱을 먹은 실험쥐는 10분 동안 친한 쥐가 있는 쪽으로 가까이 가지 않고 빈 곳을 더 많이 돌아다니는 등 자폐 행동을 보였는데 추적 동선을 통해서도 명확히 드러납니다. 모든 실험쥐에서 사회성 지수가 50% 가까이 낮게 나타났으며 특히 어미쥐에게서 태어난 새끼쥐 모두가 자폐 행동을 보여 유전적 연관성도 확인됐습니다. 연구진은 미세 플라스틱이 쥐의 뇌에 침투해 학습과 관련된 주요 대사물질을 교란시켰으며 장내 세균 분석 결과 실제 자폐 환자와 같은 박테리아 변화도 관찰했습니다. 엄마 마우스에다가 폴리에틸렌을 경구 투여했습니다. 그리고 그 엄마 마우스가 낳은 아기들을 대상으로 행동 실험을 보았는데 사람에서 보이는 자폐와 유사한 패턴을 보였고 이런 것들은 임상적으로 잘 알려진 그러니까 부모 세대에서 노출된 환경에 의한 유전적 요인이 그 자손 세대에 나타나는 자폐 증상에 부합하는 그런 결과. 일상에서 편리하게 쓰고 버리는 플라스틱. 강과 바다에 버려진 플라스틱은 잘게 부서져 미세 플라스틱이 되고 먹이 사슬을 따라 다시 우리 몸으로 들어옵니다. 연구진은 미세 플라스틱이 체내 모든 장기에 흡수되는 것은 물론 자폐 스펙트럼 장애와의 연관성도 확인된 만큼 다른 난치성 질환과 미세 플라스틱의 관련성 연구를 계속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사이언스 양우영입니다. 오늘 낮부터는 강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다만 아침까지는 예년보다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7도로 예년 기온을 4도가량 밑돌고 있고요. 한낮에는 기온이 10도 이상 크게 오르면서 일교차 또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오늘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공기도 무척 깨끗하겠습니다. 하지만 대기의 건조함은 나날이 심해지고 있는데요. 전국 곳곳으로 건조특보가 확대하면서 산불 등 대형 화재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는 한파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7도, 대전은 영하 9.5도, 부산은 영하 1.3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많게는 9도가량이 높아지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은 6도, 대전과 대구는 9도, 광주는 10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절기 우수인 내일까지 추위가 주춤하겠고요. 주말에는 남부와 제주도에, 휴일에는 충남 서해안에도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굿모닝 YTN 이어갑니다. 이틀째 서울에 집중한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수위 높은 발언으로 상대 후보와 진영을 흔들었습니다. 이 후보는 광화문에서 촛불로 쫓겨난 세력이 돌아오고 있다고 했고 또 주술 논란은 겨냥한 공세도 이어갔습니다. 나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전날 서울 강남역 점심 유세에 이어 같은 시간 광화문 일대 직장인들을 공략했습니다. 2016년 촛불 집회의 구심점이었던 청계광장에서 시민들이 촛불로 쫓아낸 세력이 5년 만에 돌아오고 있다며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소환했습니다. 최모 씨는 점은 좀 쳤는지 모르겠는데 주술을 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주술에 국정이 휘둘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노마스크 유세도 저격했습니다. 자꾸 누구처럼 마스크 벗고 싶은데 그러면 안 되겠죠?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도 있고. 국민의힘과 윤 후보를 깎아내리면서도 향후 국정 운영과 관련해서는 먹고 사는 문제에 편가를 틈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촛불 집회가 시작된 이곳 청계광장에서 완전한 개혁이 필요하며 이재명의 개혁은 진영 논리가 아닌 국민의 삶을 중심에 둔 민생 실용 개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정희 정책이든 김대중 정책이든 가리지 않고 유능한 인재를 적재적소에 쓰는 통합의 정치를 하겠다는 겁니다. 진보의 금기를 깨겠다는 일성은 앞서 서울 노원역 유세에서부터 두드러졌습니다. 여러분, 집값이 갑자기 올라가지고 세금이 확 오르니까 화나시죠? 솔직히 화나잖아요. 저도 화나던데. 세부담 완화와 함께 첫 내 집 마련에는 담보대출 비율을 90%까지 인정하고 재개발, 재건축 규제도 합리적으로 풀겠다고 거듭 공약했고 왕십리 유세장에 모인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는 신용 대사면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진 빚을 해소해주겠다 약속했습니다. 연이틀 이어진 이 후보의 서울 유세는 저녁 시간 젊음의 거리 홍대로 이어졌습니다. 최대 승부처 서울, 그중에서도 관건은 역시 2030 청년 표심이라는 사실을 고려한 행보입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대장동 의혹과 부동산 대책 같은 여권의 약한 고리를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경쟁했던 유승민 전 의원의 지지를 선언하면서 내부 결속도 마쳤습니다. 보장원 기자입니다. 선거운동 사흘째 윤석열 후보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제2의 고향이자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성남시를 찾았습니다. 유세 연단에 오르자마자 특혜 개발부터 성남FC 후원금 문제까지 이 후보의 각종 의혹을 맹폭했는데 인구 100만의 성남시를 이렇게 운영을 했는데 5천만의 대한민국을 운영하면 나라 꼬라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승리를 자신하듯 어퍼컷 세러머니를 거듭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용인에선 수도권 민심이 가장 민감한 부동산 문제를 정조준했는데 28번에 걸친 정책 실패는 실수가 아니라 국민을 갈라치려는 악의적 술수라고 비난했습니다. 집값을 올려서 그래도 운이 좋아서 집을 갖게 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가르고 집이 없는 사람은 민주당 찍고 그러려고 만들어 놓은 거지. 경기 남부권 순회를 마치고 서울로 넘어온 윤석열 후보는 이번 대선과 함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이곳 서초와 종로를 찾아 출마 후보들과 합동 유세도 펼쳤습니다. 검찰총장으로서 조국 수사를 시위했던 서초동에선 민주당 정권의 불법과 부패, 무도와 무능이 정치를 하게 된 이유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저를 이 자리에 서게 하신 것만으로도 부패하고 무능한 이 민주당 정권의 타산 선고나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유승민 전 의원과의 회동에선 유 전 의원의 전폭적인 지지를 약속받으며 경선 앙금을 딛고 원팀의 마지막 퍼즐을 맞췄습니다. 아무 조건도 없고 직책도 없이 열심히 돕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선거운동 나흘 차에는 1박 2일 일정으로 대구와 울산, 경남을 찾아 지지층 표심을 다잡을 계획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유세차 사고로 선거운동을 중단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희생자들의 빈소를 지켰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노동 현장을 돌면서 이번 선거는 노동 없는 대선이라며 양강 후보를 비판했습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안철수 후보는 사흘째 지역선대위원장 빈소를 찾아 조문객들을 맞았습니다. 고향으로 옮겨진 다른 희생자 빈소에도 방문해
고인에 대한 예를 다했습니다. 국민의당은 선거운동 재개 여부 등에 대해 여전히 말을 아끼고 있는데 달인이 마무리된 뒤에야 큰 틀이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앞서 윤 후보와 안 후보의 빈소 만남을 두고 심적 유대를 강화했다. 단일화 시발점이다라며 의미를 키웠지만 짧지만 그 여러 가지 대화를 할 수 있는 것은 서로 간의 마음 심적인 유대를 강화하는 그런 계기는 충분히 되었다고 봅니다. 단일화 논의는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모습입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호남에 이어 노동자의 도시 울산을 방문했습니다. 조선소 노동자 단체와 산업발전 내용 등이 담긴 정책 협약을 체결하며 노동자들 끌어안기에 힘을 쏟았습니다. 이어 이재명 후보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만 외치고 윤석열 후보는 노동 혐오만 보인다며 노동 없는 대선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 노동 후진국으로 퇴행하는 선거가 아니라 노동이 당당한 노동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그런 선거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물결 김동연 후보는 누구나 1가구 1주택의 꿈을 이룰 수 있게 하겠다는 부동산 정책을 내놓으며 서울에서 뚜벅이 유세를 이어갔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20대 대선 가상 다자 대결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거나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해버린다는 여론조사 결과들이 나왔습니다. 엠브레인 퍼블릭, K스텔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 등 4곳이 지난 14일부터 4일 동안 전국 성인 1,012명을 상대로 벌인 전국 지표조사 결과 지난주 조사에서 윤석열,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동률을 보였지만 이번 주에는 윤 후보가 이 후보를 9%포인트 앞섰습니다. 이어 안철수 후보가 8%, 심상정 후보가 2%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또 야권 후보, 단일 후보의 경쟁력과 적합도에 대한 질문엔 윤 후보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두 항목 모두 오차범위 밖에서 앞지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S와 MBC, SBS 지상파가 입소스와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5일부터 이틀간 진행한 조사에선 윤 후보가 39.2%, 이 후보가 35.2%의 지지율을 기록해서 오차범위 이내인 4%포인트 격차를 보였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8.1%, 심상정 후보는 3.7%의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두 여론조사의 전체 질문지를 포함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대구 달성군에 마련한 사저의 잔금 지급을 마무리하고 입주를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근인 유영하 변호사는 어제 대구를 찾아 매도인에게 사저 매입 비용 잔금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저 매입 가격은 25억 원으로 알려진 가운데 취득세 납부와 소유권 이전 등기 등을 마치면 후속 절차는 마무리될 걸로 보입니다. 사면 복권된 박 전 대통령의 경호를 위해 청와대 경호처에서도 사저를 방문해 구조와 도면 등을 파악한 걸로 전해졌고 박 전 대통령의 입주 시기는 다음 달 초로 전망됩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최다치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하루 확진자가 이제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오늘 거리 두기 조정안이 발표될 예정인데요. 정부는 조금 완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그 폭이 크지 않을 거란 전망도 있습니다. 최재민 기자입니다. 어젯밤 9시까지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10만 870명. 하루 확진자가 10만 명을 넘어선 건 재작년 1월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처음입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이 거세지면서 지난달 26일 처음으로 1만 명을 넘어선 확진자가 약 3주 만에 10만 명도 돌파했습니다. 매주 확진자 수가 2배 이상씩 증가하는 이른바 더블링 현상이 계속되는 겁니다. 방역당국은 이달 말 하루 확진자 수가 13만에서 17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이 상태라면 다음 주에 당장 20만 명을 넘어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위중증 환자도 400명에 근접하면서 지난달 25일 이후 최다치를 기록했습니다.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위중증 환자도 증가세로 돌아선 겁니다. 현재 위중증 환자 수가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군도 증가하여 현재의 유행 상황을 안정적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황은 악화하고 있지만 사적 모임 6명,
영업시간 밤 9시인 현행 기준은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8명 밤 10시 또는 6명 밤 10시 안을 두고 막판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자영업자들의 고충은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현 상황에서 방역 완화는 자칫 의료체제 마비를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사실 완화하는 것은 방역 면에서 보면 무리죠. 급증 추세가 어느 정도 둔화하는 것을 확인하면서 우리 의료체제가 이것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확신이 쓴 다음에 완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최근에는 교육과 치안, 소방 같은 필수 분야에서도 확진자 증가로 업무 차질이 가시화돼 상황이 더 악화하면 사회적 혼란도 우려됩니다. YTN 최재민입니다. 감염 전문가인 이재갑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가 정부가 검토 중인 거리두기 완화 방침에 반대하며 일상회복위원회 자문위원회에서 사퇴했습니다. 이재갑 교수는 어젯밤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거리두기 완화에 대한 사인을 정부가 주는 부분에 상당히 반발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교수는 지난 15일 자신의 SNS에서도 적어도 정점은 찍고 나서 거리두기 완화를 논의해 주셨으면 한다면서 이미 현장은 지옥이라면서 거리두기 완화를 검토하는 정부를 공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재택치료자도 하루 새 5만 명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증상이 없거나 가볍고 60세 미만인 재택치료 일반관리고는 상담이나 약 처방을 받고 싶을 때 가까운 동네 병원에 전화하면 되는데요. 환자가 폭증하면서 이들의 관리와 진료를 담당하는 동네 의원들의 업무도 과부하 상태입니다. 보도에 최명신 기자입니다. 전화를 걸어 증상을 확인해야 하는 환자들이 20명. 모두 60세 미만의 코로나19 환자들로 무증상 또는 경증이라 재택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우선 목이 아프고 열이 나는 것은 아주 흔한 증상이라고 환자를 안심시키고 이 정도 증상이 있으면 아무 문제 없으세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 기억하실 거는 폐렴으로 가면 안 되거든요. 기침과 가래가 심하고 열이 계속되면서 호흡곤란이 생기면 반드시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현재 이 병원에서 담당하고 있는 재택치료 환자는 수백 명. 모니터링 의무가 없는 일반 관리원을 담당하고 있지만 확진 판정을 받은 첫날과 격리 해제되는 마지막 날에 환자에게 전화를 걸어 상태를 확인합니다. 병원 직원들은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들에게 안내 문자를 보내는데 담당하는 환자 수가 많아 매일 2시간이 넘게 걸립니다. 문제는 앞으로 확진자가 더 늘어 관리하는 환자 수가 더 늘면 감당할 수 없다는 것. 전화도 못할 수 있는 어떤 응급 상황이 된다면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또 이게 혼자 계시는 경우도 많고 아무래도 재택을 할 때 혼자 떨어져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증상들을 계속 소통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은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루 신규 재택치료 일반관리군이 7만 명 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 재택치료 관리 시스템에 과부하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정부는 재택치료 집중관리군 20만 명까지도 관리가 가능하다고 강조합니다. 집중관리관을 대상으로 건강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관리의료기관은 685개소까지 확충되었습니다. 대략 20만 명의 집중관리군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입니다. 재택치료 일반관리군 환자를 담당하는 동네 병원과 의원은 크게 늘어 4,855곳이 운영되고 있지만 동네 의원에는 의료진이 2~3명 있는 곳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미크론 대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사회 동네 병원과 의원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사고를 최대한 낮춰야 의료체계 붕괴를 피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방역 성공 모델이었던 한국이 오미크론 변이의 빠른 확산 속도에 더는 기존 전략을 지속할 수 없게 됐다고 미국의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한국이 지난 2년 동안 검사와 추적, 치료를 핵심으로 하는 이른바 3T 전략을 통해서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성공을 거두었지만 오미크론 변이가 보건체계의 안정을 위협함에 따라 이젠 이런 전략을 지속할 수 없게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김우주 대한백신학회 회장은 인터뷰에서 정부가 일부 손에 떼는 방역 정책이 그동안 백신 접종 등 규제를 충실히 따른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리고 있다면서 적자 생존과 같은 상황을 느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가 신체적 부작용뿐 아니라 정신적 문제도 일으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현지 시간 17일 미국 재향군인 관리국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코로나19 확진자 15만 4천 명의 견과를 추적한 논문이 영국 의학저널 최신호에 게재됐다고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논문은 보면 확진자는 감염되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서 우울증 진단을 받을 가능성이 39%, 불안장애 진단을 받을 가능성은 35% 높았습니다. 네, 2월 18일 오늘 아침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주요 내용 정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코로나19 상황부터 볼 텐데요. 첫 신문 보겠습니다. 네, 오늘 거리두기 조정안이 발표될 예정인데 우리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그 폭이 크진 않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사적 모임 인원 그리고 영업시간 모두 다 완화하는 분위기였는데 최근 이틀 연속 확진자가 9만 명을 넘었고요. 또 어젯밤 9시까지 10만 명을 넘다 보니까 분위기가 다소 바뀌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신문들은 사적 모임 인원은 그대로 두되 영업시간만 밤 10시까지로 1시간 완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기사를 실었는데요. 예. 최근에 위중증 환자 증가세도 가팔라지고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정점까지는 상황을 지켜보자는 의견이 반영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동아일보 같은 경우는 새로운 거리두기가 다음 주 월요일 21일부터가 아니라 당장 내일 주말부터 적용이 될 것으로 봤고요. 예. 적용 기간도 기존에는 2주 단위로 발표를 했다고 한다면 네. 이번에는 대선 일정까지 고려해서 3주 동안으로 전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경향신문은 오미크론 치명률에 관한 이야기도 했는데요. 네. 상대적으로 델타 변이나 다른 변이들에 비해서 낮다고 하지만 그리고 또 독감과도 비교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독감 치명률의 2배 수준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독감처럼 관리를 하자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 만약에 오미크론이 장기화된다면 의료 체계에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거라는 이야기도 실었습니다. 네, 뭐 오늘 발표될 예정이긴 한데 모두를 만족시키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정부가 그만큼 좀 탄탄한 근거를 바탕으로 설명을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대선 관련 소식인데요. 선거 벽보가 실렸네요. 대통령 후보가 14명이나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14명의 후보들이 벽보에 지금 붙어 있는데 네. 아는 얼굴들이 얼마나 있을지 궁금합니다. 대선 선거 벽보 접수가 마감이 됐고요. 역대 2번째로 많은 숫자라고 합니다. 네. 투표하게 될 용지도 27cm 정도 된다고 하니까 예. 뭐 만약에 사퇴하는 인원이 없다면 쭉 이제 27cm짜리 선거 용지를 받게 되실 겁니다. 지금부터는 사퇴하더라도 사실 그 사퇴라고 표시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 용지의 길이는 똑같겠죠. 네, 예. 27cm 되는 긴 용지를 받게 될 거고요. 아마 이 중에 아는 얼굴이 얼마나 되실지 좀 궁금합니다. 예. 기호가 비교적 앞쪽에 있는 후보들은 익숙하실 것 같고 그렇지 않은 얼굴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지역 곳곳에 붙여질 후보의 얼굴인 만큼 각 당에서, 각 캠프에서는 고민하고 공들인 흔적들이 보입니다. 네. 이 벽보가 모레부터 걸리게 되는데요. 훼손하게 되면 당연히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예.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뭐 후보가 너무 좋거나 혹은 반대로 너무 싫더라도 투표로 그 마음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진 하나 더 준비했는데요. 동아일보에 실린 사진입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유세 현장을 담은 사진인데 네. 최근 며칠 굉장히 추운 날씨가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예, 그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세장 열기는 굉장히 후끈 달아올랐다고 합니다. 지지자들이 유세 현장을 빼곡하게 채운 모습 볼 수 있었고요. 맨손으로 휴대전화를 들고 있는 모습들도 많이 보이는데 손이 굉장히 시릴 것 같다. 네, 보기만 해도 추워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그 후보를 향한 마음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들 마스크는 착용하고 있는 모습인데 일각에서는 사람들이 한데 모인 데 대해서 방역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선거 벽보 봤고요. 저는 이 벽보에서 절반 조금 넘게 알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많이 아시는 편인 것 같습니다. 예, 뭐 다행히도요. 다음 신문 한번 보겠습니다. 네, 안철수 후보 얘기네요. 지금 유세차에서 사고가 나면서 빈소를 계속해서 지키고 있는데 단일화 얘기는 계속 꾸준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윤석열 후보, 이재명 후보가 현장을 찾았을 때에도 빈소를 찾았을 때에도 관련 기자 질문들도 이어졌고요. 네. 안철수 후보는 장례 절차가 끝나는 내일 오전까지는 선거 일정을 중단한 상황입니다. 예. 그렇다면 과연 그 후에 어떻게 다시 선거운동에 나설 것인가 주목하는 시선이 많은데요. 그러면서 자연히 단일화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네.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에 나설 것이다, 아니다
끝까지 완주할 것이다. 신문들도 다소 엇갈린 전망을 내놓고 있었는데요. 네. 먼저 위쪽에 나와 있는 조선일보를 보면 윤석열, 안철수 후보가 주말쯤 단일화 회동을 갖기로 검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양측 관계자들이 모두 이번 주말을 사실상 단일화 협상의 마지막 데드라인으로 본다는데 네. 윤 후보 측 관계자는 시간을 끌수록 지지층의 피로감이 더해질 수 있기 때문에 윤 후보가 직접 안 후보를 찾아갈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 다만 안 후보가 이야기한 대로 여론조사 방식으로 진행을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니까 무언가 가치를 공유하면서 그 연대 방법을 새롭게 찾을 거라고 전망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중앙일보 다음 기사를 보면요. 안철수 후보가 완주 의지를 보인다고 하는데 특히 안 후보가 사망한 분들을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는 당 관계자의 인터뷰도 있었습니다. 예. 또 다른 측근도 안 후보가 사퇴할 거라고 하는 것은 다른 누군가가 악의적 의도를 갖고 퍼뜨리는 이야기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저도 아침에 신문 기사들 보니까 안철수 후보가 주말쯤에는 공개 행보를 시작할 수도 있다 이런 전망들이 있더라고요. 네. 아마 본인이 직접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신문 보겠습니다. 이제 올림픽 소식인데 유영, 김예림 선수가 어제 탑 10에 올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피겨 경기를 볼 때마다 좀 궁금했던 건데 이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회전을 하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균형을 잘 잡는 뭐 비결이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 보면서 뭐 트리플 악셀, 쿼드러플 악셀 이런 고급 기술들도 참 대단하다고 느끼지만 가장 기본적인 회전만 보더라도 야 저걸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었는데요. 경향신문에 실린 기사를 보면 CNN이 피겨 스케이터들이 어지럼증을 느끼지 않는 이유를 분석했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역시나 선수들의 훈련과 노력으로 인한 노하우겠는데 선수들은 최대한 회전축을 몸의 중심부로 가져오려고 노력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회전할 때 머리를 뒤로 젖히거나 회전이 끝나면 한 곳에 시선을 고정하는 것도 균형을 찾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훈련을 많이 한다고 하고요. 또 의도적으로 회전 동작을 하고 나서는 그 뒤에는 전략적으로 일반적인 댄스 동작을 넣어서 숨을 고르는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도요. 심판에게 등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회전 마지막 몇 바퀴를 할 때는 약간 느리게 돌면서 내가 가야 할 곳을 딱 정하고 간다는데 이럴 겨를이 있는지 참 대단한 것 같고요. 정말 얼마나 훈련을 해야 여기까지 갈 수 있는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런 점 참고해서 유영 선수, 김예림 선수 경기 다시 한번 보면 좀 새롭게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큰 비결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고 그냥 훈련을 열심히 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여기 나온 내용들이 사실 우리 코끼리코 할 때 이렇게 하면 잘 된다 뭐 이런 그런 내용도 있는 것 같고요. 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피겨 얘기하면서 이 선수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발리에바 선수 어떻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네, 지난 쇼트에서 1위를 했는데 결국에는 메달을 전혀 따지 못했습니다. 4위를 했고요. 심리적 부담이 좀 컸는지 프리스케이팅에서는 3연속 꽈당을 하면서 실수를 하면서 최종 4위를 했습니다. 울먹이는 발리에바 선수의 모습에 일부는 안타깝다는 의견을 보였고요. 또 일부는 도핑이 어떻게 된 건지, 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건지, 혹은 스스로 한 건지, 뭐 그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잘못한 건 잘못한 거다라는 의견 등 다양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올림픽이 끝나면 버려질 운명이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있었는데요. 동아일보에 실린 기사입니다. 현재 발리에바 선수의 코치로 있는 투트베리체 코치는 지난 2014년 소치 그리고 2018년 평창에서도 메달리스트들을 만들어낸 아주 훌륭한 코치로 알려져 있는데 그런데 그 해당 선수들은 모두 일찍 은퇴를 했다고 합니다. 뭐 도핑 의혹 외에도요. 강도 높은 훈련 그리고 식단 조절 등으로 아주 강하게 훈련을 시키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적을 내다 보니까 이 코치에게 훈련을 받고 싶다고 하는 아주 어린 선수들이 줄지어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림픽 메달리스트들도 마치 일회용 컵처럼 금방 버려진다는 내용의 기사였고요. 만약에 이번 도핑 문제가 개인의 선택이 아닌 무언가 조직적인 차원의 문제라면 반드시 잘 조사를 해서 바로잡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발리에바 선수는 최초 해명을 둘러싸고도 좀 논란이 있긴 하더라고요. 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사진인 것 같은데 올림픽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사진이에요. 근데 이게 각 선수들의 국적을 좀 보면 의미가 달라진다고요? 그렇습니다. 보면 이게 남자 선수들 둘이서 이제 백허그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한국일보에 실린 사진입니다. 두 선수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밝죠. 굉장히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는데 이 두 선수의 국적이 각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국적입니다.
이 선수들은 지난 16일 프리스타일 스키 에어리얼에 나섰는데 러시아 선수가 동메달을 땄고요. 또 우크라이나 선수가 은메달을 땄습니다. 그리고 나서 서로 껴안고 축하해주고 있는 장면이 오늘 신문에 굉장히 많이 실렸는데요. 네. 나중에 우크라이나 선수가 카메라 앞에 가서 No war in 우크라이나, 전쟁은 안 된다라고 쓰인 종이를 보여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예. 이 모습을 외신들에서도 주목을 했고요. 또 현재 SNS에서는 두 선수가 전쟁을 막았다라는 반응도 일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예. 하지만 여전히 긴장은 고조되어 있는 상태죠. 예. 두 선수의 바람대로 전쟁이 일어나지는 않길 바랍니다. 두 나라 정상이 이런 포즈까지는 어렵겠지만 악수하는 모습은 좀 기대를 해보고 싶습니다. 예. 다음 사회명 기사 볼 텐데 명품 관련된 소식이네요. 어떤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명품 비싸다 하는 얘기 참 많이 나오는데 그럼에도 한편에서는 오픈런, 줄 서서 산다 이런 이야기도 함께 나오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우리나라에 부자가 많았나라는 생각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우리나라 명품 가격이 그냥도 비싼데 네. 똑같은 상품 해외 가격에 비해서 많게는 2배 정도 더 비싸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은 해외 직구로 눈을 돌리는 경우도 있고요. 예. 해외 직구 시장은 가파르게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국내 업체들도 이에 대해서 할 말은 있다고 하는데요. 예. 백화점 수수료가 너무 비싸고 예. 광고비도 많이 들고 또 인테리어 비용 같은 걸 생각하면 사실 이렇게 비싸게 팔아도 남는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홍콩에서는 원가의 2배 정도면 이익이 남기 시작하는데 예. 우리나라는 원가의 서너 배 정도 붙여야 이익이 조금씩 남는 구조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예. 그리고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천장 가격을 맞추는 현상 때문이라고 하는데 가방은 한 900만 원, 그리고 코트는 400만 원 정도 돼야 이제 명품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면서 명품 브랜드들이 가격을 그 정도 선에 맞추다 보면 또 그 아래라고 표현을 기사에선 하고 있는데 네. 그 아래 브랜드들도 그 명품 브랜드를 따라서 가격이 덩달아 오른다 그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네, 여기 있는 것 중에 제가 살 수 있는 게 없네요, 거의. 몇 달을 모아야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용돈을 많이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인데 아이스크림 얘기입니다. 아이스크림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그게 이유가 있었다고요? 네, 그동안 알게 모르게 조금씩 어느 순간 보면은 가격이 올라 있는 모습들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네. 아이스크림 4개사가 담합을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난 2016년 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4년여에 걸쳐서 담합을 해왔다고 하는데 네. 방법도 점차 갈수록 과감해졌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우리 출혈 경쟁하지 말자, 멈추자 정도 수준이었다는데 그 이후에는 판매 가격을 함께 인상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는 더 큰 폭으로 인상하기로 하고 이런 방식으로 이익을 꾀했다고 합니다. 아이스크림 업체의 담합 문제는 지난 2007년에도 한 차례 적발된 바 있었는데 네. 당시는 과징금이 45억 원 부과되는 지금에 비하면 비교적 가벼운 문제였다면 예. 이번에는 4개사에 1,35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으니까 예. 이게 얼마나 심각한 사안인지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요즘에 물가 너무 많이 오른다라는 반응들 주변에 많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런 담합 소식을 들으니까 기분이 좀 나쁘고 힘이 빠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아이스크림 가격까지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크라이나 접경에서 병력을 철수하고 있다는 러시아의 주장을 놓고 진실 공방이 벌어진 가운데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에서 정보군과 친러시아 반군 간 교전이 벌어졌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이처럼 여전히 우크라이나에선 전운이 감돌고 있는데요. 삶의 터전을 두고 급박하게 탈출한 교민들은 타지에서 하루빨리 평화가 다시 찾아오길 간절히 기원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이웃한 폴란드에 저희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이승윤 기자. 네,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에 나와 있습니다. 러시아군의 병력 철수 주장으로 우크라이나 사태가 소강 상태로 접어든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는데요. 아직 긴장을 풀기엔 좀 이르죠? 네, 아쉽지만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과 영국, 나토의 언급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미국입니다. 미국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벨기에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 며칠 사이에도 국경을 따라서 15만 명의 병력을 배치한 러시아군이 추가로 병력을 배치하고 있다고 주장한 겁니다. 또 영국의 벤 월러스 국방장관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48시간 동안 7천 명의 병력이 증강됐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옌스 스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 역시 이 러시아의 병력 철수나 이 긴장 완화의 신호는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러시아의 이 대화와 외교적 해결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서 정부군과 러시아 반군 간의 이 교전이 벌어졌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구실을 만들려고 하는 것일 수도 있다며 우려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우크라이나 접경지 병력 철수 방침을 재확인하면서도 이 병력이 원부대로 돌아가는 데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에서 러시아군의 훈련이 계속되고 있고 20척의 군함으로 구성된 소함대가 카스피해에서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폴란드에 거주하는 우리 교민들은 병력 철수는 이 러시아의 기만 전술일 수 있다면서 긴장을 풀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크림반도가 빼앗겼을 때 그때도 설마 푸틴이 설마 그랬는데 빼앗았거든요. 그렇지만 긴장은 하고 있어야 된다. 너무 푸틴이 하는 말들 안에서 이렇게 안심을 하고 그럴 상황은 아니고요. 좀 더 긴장을 풀지 않고 좀 지켜봐야 되는. 네, 지금 이 기자가 가 있는 폴란드로 대피한 우리 교민들은 하루빨리 돌아갈 날을 기다리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YTN 취재진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에서 근교에서 8년 정도 생활을 하다가 이번에 사태로 폴란드 바르샤바로 피난을 온 부부를 만났습니다. 이 부부는 제2의 고향이 된 우크라이나에서 잘 지내다가 갑자기 이 비행기표를 구하기 어려워진 걸 통해서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감지했다고 합니다. 서종승 씨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기존에 티켓팅 행사하셨던 분들이 했던 비행기조차도 다 취소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막 분위기가 갑자기 이제 당황스러운 분위기가 되어버리면서 많이 긴장들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우크라이나 사이에 가게 됐어요. 네, 결국 이웃나라인 폴란드에 비행기편으로 피난길을 택한 이들은 이곳에 바르샤바에 머무르면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은 하루빨리 이번 사태가 끝나서 정든 보금자리가 있는 이 우크라이나 키예프로 돌아갈 날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서정승 씨와 이 강미연 씨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언제 돌아올 수 있을지 막막하고, 또 여기를 정말 밟을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사람들을 다시 또 만날 수 있을까? 아이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학교 친구들도 그렇고. 우크라이나의 이 사건이 하루속히 좀 빨리 해결이 되어서 이런 위협들이 하루속히 좀 빨리 사라져서 좀 평화롭게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할머니에게 그냥 저는 인사하러 가서. 네, 우크라이나와 이웃한 폴란드의 수도 바르샤바는 러시아군의 일부 철수 이후에 이 평온함을 유지하고 있지만 여전히 긴장감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나토군의 세이버 스트라이크 22 훈련이 진행 중인 가운데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폴란드를 찾았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이 폴란드 현지에서 러시아군의 침공에 대응하는 대비태세를 점검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저희는 내일 미군과 이 나토군 관련 움직임을 전하기 위해서 내일 현장으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 베이징 올림픽이 끝나는 오늘 20일 이후는 더더욱 이 긴장을 풀 수 없는 상황이라고 현장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폴란드 바르샤바 현지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오늘 낮부터는 예년 기온을 회복하면서 추위가 풀리겠습니다. 아침 추위도 어제보다는 확연히 덜하게 느껴지고 있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7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3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낮 동안에는 서울 기온이 영상 6도까지 오르는 등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오늘 외출하실 때는 심한 기온 변화에 대비한 옷차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침까지는 중부와 남부 내륙 곳곳으로 한파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현재 대관령의 기온 영하 18.9도, 철원 영하 14.2도, 서울 영하 7도까지 떨어졌습니다. 한낮에는 기온이 어제보다 6에서 9도가량 크게 오르면서 추위가 풀리겠습니다. 서울 6도, 대전과 대구 9도, 광주는 10도가 예상됩니다. 오늘도 대체로 맑다가 낮부터 구름량만 늘겠습니다. 다만 대기는 점점 더 메말라가고 있는데요. 수도권과 동쪽 지방을 중심으로 건조특보가 발령 중인 가운데 바람까지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화재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절기 우수인 내일까지는 추위가 주춤하겠고요.
이후 다음 주 중반까지는 다시 예년보다 추운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이번 주말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남부와 제주도에, 휴일에는 충남 서해안에도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질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만큼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윤수빈입니다. 이상으로 굿모닝 YTN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YTN 24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